그 남자의 수첩. 여러분, 만약 길에서 수첩 하나를 주워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냥 평범한 수첩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혹시 모를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건가요? 저는 그 하나의 수첩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던 한 노인의 수첩을 우연히 주워드린 것뿐인데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저와 제 가족의 운명까지 바꿔놓았거든요. 대체 그 수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노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차민재입니다. 27살이에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전통 찻집 소은다시를 물려받았는데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 찻집이 잘 될 리가 없었죠. 카페는 넘쳐나는데 전통차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루 매출이 2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저는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찻집 정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병원비에 월세에 생활비까지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생한테는 차마 이 상황을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1월 한겨울이라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 정도로 추웠어요. 빨리 집에 가서 온돌에 몸을 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수첩 하나를 그대로 두고 떠나는 거예요. 옷차림을 보니 영락없는 노숙자 같았어요. 낡은 패딩에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몇 날 며칠 씻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죠. 아, 저기요. 저는 급하게 그 수첩을 들고 노인을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전동차가 들어와 있었고 노인은 그 안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손에 남은 건 낡은 가죽 수첩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괜히 끼어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그 수첩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표지부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오래된 가죽에 정성스럽게 새긴 듯한 문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 찻집 로고와 똑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우연일까? 수첩을 펼쳐보니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소은이라는 이름이 흘려쓴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소은은 바로 저희 어머니 성함이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자꾸 그 수첩 생각만 났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그 수첩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혹시 이러고 아세요? 핸드폰으로 찍어온 수첩 표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머니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시더라고요. 평소에 온화하시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셨어요. 이걸 어디서 봤니? 어머니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아시는 게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노인이 떨어뜨린 수첩인데 여기에 어머니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 한숨 속에는 20년도 넘은 오래된 기억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그 수첩. 혹시 주인을 찾아줄 수 있겠니? 왜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어머니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시거든. 만약 그분이라면.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을 보고 제가
그 수첩을 찾아드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생각해보니 막막했어요.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어디서 그 노인을 찾는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제가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찻집 운영도 신경 써야 하는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첩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점심도 못 먹고 찻집으로 향했는데 오늘도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텅 빈 가게에 앉아서 그 수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들, 오래된 가죽의 질감. 이게 정말 노숙자의 수첩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바로 그 노인을 다시 만난 거예요. 같은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싶었어요. 저기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수첩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노인은 저를 올려다보시더니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 보였고 뭔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안쓰러웠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거든요. 수첩. 중얼거리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거 맞으시죠? 노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아이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내 수첩이야. 고맙네, 젊은이. 수첩을 받아드시면서 노인은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찻집. 거기서 난.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어요. 소은은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소은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찻집을 운영하시는? 찻집. 맞아, 찻집. 그때 참 고마웠는데. 노인은 계속 중얼거리시다가 갑자기 추위에 몸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1월 한겨울인데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셨거든요. 패딩 안쪽으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호빵과 캔커피를 사왔습니다. 사실 제 상황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 참 고마워. 노인은 호빵을 받아 드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호빵을 뜯어서 한 입 드시는 모습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언제 따뜻한 음식을 드셔본 게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그 후로 저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지하철역에 갈 때마다 그 노인을 찾았어요. 항상 같은 벤치에 앉아 계셨죠.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어머니가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외로운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며칠 동안 노인께 따뜻한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기억이 많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가끔 정신이 또렷해지실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얼거리시거나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계셨죠.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사람 같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이 뭐였더라? 노인은 이마를 짚으시며 힘들어 하셨어요. 기억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노인은 수첩을 들여다보시면서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그때 저는 수첩을 슬쩍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깔끔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었거든요. 전통문화예술진흥기금 설립계획, 한국전통차 문화보존사업, 소은다실 후원 검토, 문화재단 운영 방안 같은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노인이 단순히 거리를 떠도는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상황에 있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 이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다 할아버지가 쓰신 건가요? 수첩. 아, 이거.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어.
노인은 수첩을 소중히 가슴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보물을 지키는 사람 같았습니다. 소은이 도와줬어. 그때 참 어려웠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분명히 어머니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노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 따뜻한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정신이 또렷해지시더라고요.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봄볕에 서서히 녹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젊은이, 혹시 소은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나? 소은이요? 저희 어머니 이름인데. 어머니? 그럼 자네가 소은이 아들인가? 노인의 눈이 갑자기 맑아지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끼었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20년도 더 됐을 거야.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거리를 떠돌 때였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소은이 찻집에서 따뜻한 차와 밥을 주면서 돌봐줬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그때 난 정말 죽을 만큼 절망적이었어. 사업은 망했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보였단다. 한강에 뛰어들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의 절망감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은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단다. 몇 달 동안 매일 찻집에서 밥을 주고 심지어 잠잘 곳까지 마련해줬어. 그때 소은이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 힘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 노인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소은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래서 성공하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이 흐려졌을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분을 살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구나 하는 자부심이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 날 노인이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나타나셨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시고 수염도 다듬으셨더라고요. 기억이 많이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신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젊은이,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다 기억이 났어. 내 이름은 하용석이야. 전통문화재단 회장이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전통문화재단이라고요? 그 유명한 재단 말씀이신가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재단 말입니까? 젊은이가 믿기 어렵겠지만 내가 바로 그 재단을 만든 사람이야. 소은이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서서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재단을 설립했거든. 하용석 회장은 수첩을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이제야 그 깔끔한 글씨체와 체계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모든 계획들이 다 실현됐어. 전통차 문화 보존 사업, 소외계층 문화 지원 사업,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모든 게 소은이 준 영감에서 시작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거리를 떠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성공한 분이 왜 이런 상황에 계신 건지. 치매 초기 증상이 왔어. 가족들이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데 난 그게 싫어서 집을 나온 거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 기억도 더 흐려지고 길도 잃고. 하용석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쓸쓸한 노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네 덕분에 기억이 돌아왔어. 이것도 인연이겠지. 소은이 아들이 날 도와주다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줄이야.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도와드린 노인이 그 유명한 전통문화재단 회장이라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용석 회장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셨어요. 며칠 후 저를 재단 사무실로 불러주셨거든요.
강남의 높은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은 정말 웅장했어요. 처음 가봤을 때 위축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민재야, 소은이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네. 회장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전통차 문화홍보관을 새로 만들 예정이야. 그곳의 전속 큐레이터가 되지 않겠나? 저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데, 지식은 배우면 돼. 중요한 건 진정성이야. 자네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찻집도 재단의 문화후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소은다시를 전통차 문화체험관으로 새 단장해보자. 어머니 이름을 딴 공간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거야.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모든 걸 지원하겠어. 저는 꿈꾸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제가 이런 기회를 받게 되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소은이 은혜를 20년 만에 갚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어머니는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용석이가 그렇게 성공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그 절망에 찬 젊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어머니, 왜 그때 일을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움을 주고 나서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잖니.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뿐이야.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 거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 어머니의 겸손한 마음이 20년 만에 이런 결실을 맺게 된 거였어요. 선한 일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통차 문화홍보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고 소은다실은 전통차 문화체험관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하루에도 수십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시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가끔 체험관에 나오셔서 손님들에게 차 우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하용석 회장은 치매가 조금 더 진행되어 요양원에 계시지만 저를 향한 기억만은 절대 잊지 않고 계세요. 가끔 면회를 갔을 때 그 수첩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민재야, 이 수첩에 적힌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 자네 어머니 덕분에 말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며칠 전에는 회장님이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신 편지였습니다. 민재에게. 전통을 이어갈 사람은 자네 같은 사람이야. 내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겠네.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말이야. 이제 자네가 그 마음을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란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그 하나의 수첩이 제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저에게 돌아온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돌아오는 것처럼요. 요즘 저는 체험관에서 아이들에게 전통차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린 손으로 서툴게 차를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요. 이 행운은 나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요. 선생님, 이 차는 왜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나요?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성을 담아서 우렸기 때문이야. 차에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단다. 어머니가 심어주신 따뜻한 마음의 씨앗이 20년 후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저에게 돌아왔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씨앗을 심어주고 싶어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말이죠. 몇 주 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체험관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실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차 한 잔을 우려드리며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하용석 회장이 어머니께 받은 도움 이야기를 해드렸죠. 힘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20년 전 어머니가 하용석 회장에게 해주셨던 그 말을 그분에게도 전해드렸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기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낡은 수첩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하용석 회장이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에요. 가끔 펼쳐보면 회장의 꿈과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전통문화 보존, 소외계층 지원, 젊은 세대 교육. 모든 계획이 사람을 위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추가로 적혀 있습니다. 하용석 회장이 기억을 되찾으신 후에 직접 쓰신 거예요. 베푸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소은에게 받은 사랑을 민재를 통해 세상에 되돌려준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다짐하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얼마 전에 동생이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 모두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죠. 동생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형,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 동생의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의 선한 마음이 저를 거쳐 동생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난주에는 하용석 회장을 요양원에 면회 갔을 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재야,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아. 덕분에 소은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잖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되찾게 되었어.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길에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한 번쯤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기적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믿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